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를 했거든요.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 이 원인이 기술주 상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공급망 훼손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첩첩상중, 악재를 맞는 듯한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하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지지 요소가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코스피 저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전쟁 발발 1주의 경과 시간에서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변동성만 두고 보면은 그래도 상승했던 변동성이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를 보면서 변동성이 최악을 통과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는 게 이제 V코스피입니다. V코스피가 최근 시장을 바라보는 잣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V코스피가 80에서 60포인트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20년 평균은 20.2포인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V코스피 지수가 낮아졌다 한들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원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코스피의 접점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대면서 좀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고요. 대표적으로 MDD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 비율, 그 하락률을 계산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를 기점으로 했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85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유 공급 이런 부분에서 부족이 장기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포감이 커지지 않은 것을 가정했을 때 최고치 대비 하락률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피 저점은 4,885포인트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럽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 그리고 2020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를 제외해 봤을 때 코스피 최대 낙폭 평균이 22.5% 임박.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85포인트였다라는 연관성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이거는 아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를 대비해 봤을 때 8배 수준을 하단을 지지했다라는 거고 평균 8.1배거든요. 이를 대비해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10포인트였다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코스피 저점에 대한 계산을 분석 삼아서 시장을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 하락 구간이긴 하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저점 가는 길목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그러니까 지수가 밀릴 때 점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결론에 도출된다라는 언급이었으니까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전략 포인트 삼아서 한번 차분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2부에서 3월 들어서 악재 이런 부분에서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혹시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악재에 대비하는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파악하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마감한 충격을 받아서 장 초반 3%, 2% 가까운 낙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안에서 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된 수혜주로 묶이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꽤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섹터 부문에서 비료 관련된 섹터도 오늘 시장에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오르면서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된 종목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2% 넘게 오르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이 된 이후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도 오름폭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5.46%가량 상승 중입니다.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에는 이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아침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을 지목했는데요. 아무래도 원전 건설 능력이 한국이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투자의 원전을 조금 더 주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에서 원전 관련 투자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미국이 원전 관련된 건설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같은 실질적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주 쪽으로 오늘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마찬가지로 원전주에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침에 이 존스법 관련해서 미국이 한 달간 유예한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존스법이 유예가 된다면 한국 조선 기업에는 이 발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LNG 운반선 관련해서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장 초반 좀 주목을 받았는데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은 거의 2% 가까운 하락, HD 현대중공업도 2%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3%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조선 3사가 좀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이 호재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오늘 주목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효성중공업이 1.64%가량 오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1%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미국에서 이 전력기기 설비에 대한 대미투자 특별법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한국이 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주, 엔터주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9%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개인주 단 안에서 업종 전반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펄어비스가 신작을 발표합니다.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주 전반을 매수세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금요일에 BTS가 컴백합니다. 이 메가 IP의 컴백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 엔터주 업종 전반에 불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에도 상승 탄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가량 상승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화장품주 안에서도 APR이 4%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영향이 화장품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APR이 장중에 6%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전반적인 화장품주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대형주가 일제히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원전주만이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쉬어가고요. 금융업종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비슷한데요.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상승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자, 클래시스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나머지 ABL바이오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상승폭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는 무려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2.25%가량 오르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 붙고 있고요. 이 폐암 비소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 예정인 보로노이도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시간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D 파마텍도 8.5%가량 오르고 있고요. 올릭스도 6% 넘게 오르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한국에서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지금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고 한국 자체적으로 위고비의 반값인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어제장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아쉬운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기술주 전반이 쉬어갔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선 만큼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AI 기술주들 전반이 쉬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쉬어가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쉬어가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발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단으로도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65%가량 상승 중입니다. BHI도 3.61%가량 오르면서 오늘 원전 기자재단이 좀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주단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작 기대감 붙고 있는 펄어비스 7% 넘게 튀어오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 기자재단 안에서도 동선 화이텍 같은 종목들이 2.9%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태성 같은 종목들은 3% 넘게 빠지면서 조선 기자재단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선 대형주들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파란불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특히 코스닥 쪽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이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단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고요.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받아서 코스닥은 0.38%가량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축소했고요. 11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 초반 3%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49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5,400선 내려놓으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5,490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1.61%가량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200도 1.7%가량 하락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낙폭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4% 가까이 하락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3% 가까운 하락으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금 원전주라든지 이런 시총 대형주가 좀 받쳐주면서 지수 회복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떤 분위기를 보일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6,8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어제 2조 원가량의 순매도에 이어 오늘도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3,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의 순매수가 시장을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9,800억가량 지금 오전장 들어서만 거의 1조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개인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됩니다. 개인이 8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1,600억가량 팔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순매수 흐름을 보였던 외국인이 진행되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매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88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전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언급했는데 페노션입니다. 벌크선, 해운 강자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종전 가정을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속 경로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굉장히 높은 선에서 장기화될 것 같고 실물 경제의 충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방어주를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시각 이런 부분도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서 페노션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노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6,900원으로 올렸는데 기존 대비해서 한 23%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안보와 경제 이런 부분으로 좀 탄탄하게 묶어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운사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첫 번째 큰 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사태를 우리가 경험 삼아 보니까 에너지 운반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다시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드라이 벌크에서 웨트 벌크라고 해서 드라이는 이제 마른 거, 웨트는 좀 젖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해서 드라이 벌크 같은 경우에는 철강서, 석탄, 곡물 이런 부분을 배로 실어 나른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 고체 이런 느낌이고 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 LNG, 원유 운반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운반선 시장을 최근 이 이란 리스크 때문에 해운사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지금 펜오션이 제목에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이 물류 운반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수 있고 운임 급등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이미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SK 해운으로부터 VLCC라고 해서 베리 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입니다. 10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경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제 당시 1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예전에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태를 겪으면서도 에너지 운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물류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이런 부분을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펜오션에서 예전에 실적 변동성에서 휘둘렸던 옛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당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펜오션 자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드라이벌크라고 해서 이제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데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운임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이것을 상회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절적인 수요를 보셔야 됩니다.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근데 여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에너지 많이 쓰겠죠. 그렇다 보니까 LNG를 뭔가 대신할 석탄 수요가 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석탄,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도 운임이 오르고 그리고 뭐 원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웻 벌크도 성과가 계속적으로 운임이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펜오션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운반에 대한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업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추가 상승 동력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분석한 그런 리포트를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시가 대비 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뒷심이 어떻게 될런지는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유 리스크, 그 유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한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21% 상향 조정한 그런 목표 주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 디램, 낸드의 가격 상승률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램은 1년 사이 111%, 낸드는 118% 상향 조정한 흐름들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177조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4배 뛴 그런 성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31조 원 정도 전망한다라고 봤고요. 특히 낸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분석할 때 이게 1년 사이에 14배 증가하는 전망이다, 전망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루빈
게임, AI 플랫폼, 새롭게 탑재되는 저장 장치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확실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분석 근거였습니다. 메모리가 언제까지 공급이 부족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최소한 KB증권에서는 내년 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건 이제 삼성전자 단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가격과 상관없이요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 60% 빅테크 업체에서 흡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서 추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2030년까지 AGI라고 해서 AI 범용 시대에 맞다 보니까 피지컬 AI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들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존 전략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서 메모리 앞으로도 더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는데 단기 계약 아니죠.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익 4배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ER 4.3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글로벌리 고성장 가치주로 재평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구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KB증권의 리포트도 참신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분석을 한 보고서가 나와서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석된 부분 앞서서 기억하실 테니까 KB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 잡았더라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SK하이닉스 전망치 2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폭 상향한 흐름들 나타났고요. 목표 주가는 13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했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 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게 디램 70% 후반, 낸드 40% 후반 영업이익률 예상하기 때문에 언급이 됐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80%. 근데 이게 작년에 44%였거든요. 그러니까 80%로 뛴다고 하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 이쪽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성, 모멘텀, 자사주 매입, 배당, 잠재적인 ADR 상장, 가치 이런 부분이 기대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 보면요. 삼성전자 올해 이제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 239조까지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새에 5배 튄 그런 성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앞서서 ROE SK하이닉스에서 대폭 올린 그런 흐름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ROE가 37%, 역사적인 이게 고점 부근이거든요.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이 작년은 60억 달러였는데 150억 달러로 튈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R&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최대치 작년 37조 원이었거든요.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긍정적이고요. AI 서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포트의 중심들 안에서 긍정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6%대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의 최선호주의다라고 KB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원전 보면 이제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 밸류가 조금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여기에서 EPC 기업을 바라볼 때 본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경쟁 강도입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그런 최근의 흐름들을 볼 때 과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거 밸류 고점을 찍었을 때를 비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의미 있게 좀 봐서 선택을 해드린 거고요.
과거 밸류 고점은 중동 플랜트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도까지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국, 일본, 뭐 유럽 이 경쟁이 심화했고 게다가 중국과 인도까지 진입하면서 정말 누가 이거를 땅을 먹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쟁 강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이렇게 붐이 일었었지만 시장이 정체되면서 출혈 경쟁까지 있으면서 내가 피를 내면서도 계속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좀 도태된, 후퇴된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보냐면 출혈 경쟁성에 우리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일본 기업 같은 경우 JGC 아니면 치오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때 당시 이런 기업들이 LNG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무난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런 기업들은 성장도 괜찮았는데 기대 마진율도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가야 하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런 기업들 최근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어떤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된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지금 원전 르네상스에서는 앞서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붐 속에서 남는 기업들이 있었듯이 원전 르네상스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자 이런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건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사이클에서 굉장히 원전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폐쇄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원전에 대한 수주 사이클을 타고 오면서 예전 원전 경력도 있으면서 긍정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을 언급된 바 이게 기존 대비 한 목표 주가 28%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21만 8천 원으로 제시했고 현재 한 6%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가적인 룸도 위에 룸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전 20기, 해외 4기 완공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이제 표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SMR 쪽에서 좀 기준이 되고 있는 홀텍 이런 부분과도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바 현대건설 앞으로 그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아침 분석 리포트 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과연 언제 좀 또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좀 시그널을 포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LS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하면은 요즘에 디지털 금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LS증권에서는 디지털 금 표현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시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뛰는 흐름들도 있었고 전쟁 진영학적 리스크에 리스크 오프라고 해서 위험 자산 회피하는 그런 안전자산으로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흐름 보면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왜냐하면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좀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립토 윈터도 경계감이 좀 생기고 있다.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70, 80% 좀 떨어진 침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 확대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바 예전에 그 신뢰감은 좀 뒤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 이런 쪽으로 인식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그리고 금
전략 세울 때 이 요소 잘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요, 연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갈 거라고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 같은 거. 그 정책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S증권에서는 비트코인은요, 3분기를 좀 주목하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 그래서 이제 나스다크가 동조화되는 흐름들도 보인 바가 있고요. 물론 금과 상관관계를 가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 반등의 3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실 게 금이 중국의 정책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중국 전인대 경기 부양 기조 이런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보시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금보다 150일 후행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15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갈 텐데 그게 3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좀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단 경계할 것이 만에 하나 중국 쪽에서 이런 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금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역시 동조화, 그러니까 후행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잘 확보가 되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금 후행 되는지 그런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LS증권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관련주로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유가 때문에 변동성은 있는데 그래도 중소형주가 탄력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단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뭐 전쟁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것이 그죠? 다우 지수와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 어떤 물론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주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정도 내렸을 때 이제 전쟁에 대한 종식이나 종결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본다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지금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국가의 정책일 수도 있고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석유의 생산되는 석유의 그죠 19%를 미국이 사용을 하고 그죠 중국이 한 16%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이 사용하는 이 전체 16%에 대한 이 사용량이 어디를 지나가느냐면은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용량이 거의 한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유국이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다 이란이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과의 연관고리가 있고 지금 약간 반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이 끝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미국이 어떤 목적 자기들이 취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전쟁에서 상대 국가를 그죠? 가장 패권에 달라붙는 바로 밑에 있는 중국을 겨냥한 이런 에너지 정책이 마무리됐을 때 지금 거의 보면은 거의 한 70%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트럼프는 또 이제 그와 관련성 있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약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지금 반영해주고 있느냐면은 우리 시장에서 오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6,000포인트에서 하루에 500포인트씩 해서 단 이틀 만에 1,000포인트를 밀었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이 밀리고 여러분들 기술적 그런 차트를 보시면은 걔가 200S를 깰 수 있는 그 라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떠냐면은 돌아서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 돌아서는 가장
주된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마이너스에서 50만 원을 지지하고 다시 55만 원, 60만 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수와 가장 연동되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500포인트씩 빠져나갈 때 그때 10%씩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어떠냐면 바로 되돌리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3%에서 5%의 그런 하락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의식이 거의 달성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음봉이 3개가 떨어졌고, 그죠? 그 200일선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지수를 견인하는 이런 종목이라든지 지금 약간 보면 테마성,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살아있고 자기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재료들도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지성 종목들은 아침에 반짝하고 좀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디에 베팅해야 되는가를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서 차분히 좀 잘 하시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생각지 않은 지금 오늘과는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3월이 좀 그죠? 원래 이게 4월이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2월과 3월은 조금 소강 상태이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소를 잘 타시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또 멋진 4월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3월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이 3월 우리가 이제 중순까지 왔는데요. 이 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다음 코너에서 만나볼게요. 잠시만요.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밀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침을 사실상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발 공급 충격 우려가 재점화됐다. 12일 다우지수는 1.56% 하락했고 S&P 500은 1.52%, 나스닥은 1.78% 떨어졌다.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달러를 넘어섰다. 해협을 지나는 원유 LNG 수송 차질 우려가 가격에 반영됐다. 유가 쇼크는 통화정책 기대도 흔들었다. 시장이 반영하던 6월,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빠르게 후퇴했고 연내 한 차례 인하 가능성만 남았다.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속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네, 3월 쉽지 않은 시장, 이 변동성의 파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잘 넘을 수 있을까 대책 마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영진 에스핀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월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발발 한 2주 정도 지난 그런 국면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일찍 끝난다고 하더니만 네, 좀 계속되고 길어지는 있습니다. 거, 예. 뭐 이번 주에도 끝날지 말지 모르겠고요. 어제 또 이란 쪽에 뭐 새 지도자라는 분이 또 강한 발언을 해서 유가가 또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3월의 변동성 한번 보면 유가를 보면은 그 변동성이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흐름 한번 보면은요, 제가 휘발유를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휘발유를 보면은 저게 바로 CPI나 뭐 PC 쪽으로 바로 반영이 될 테니까요. 원유는 그렇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휘발유가 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제트유, 경유, 휘발유 뭐 다 올랐는데 조금씩 이 상승률은 틀립니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 휘발유 가격이 좀 그나마 좀 덜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이제 좀 산업용으로 쓰이는 그런 유종이 좀 많이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는데 휘발유 쪽이 저 정도로 가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되니까 이번에 최근에 CPI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저걸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엔 좀 조용히 넘어갔는데 다음 달부터는 저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은 글로벌 각국의 골치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산업적인 그런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가뿐만이 아니라 운송비를 봐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GSCPI 지표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이 연준이죠. 연준에서 내보내는 지표인데 그 운송비를 전반적으로 글로벌 운송비를 전반적으로 뽑는 겁니다. 해상 운송뿐만이 아니라 육상 운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금 전쟁 이전 그 지표란 말입니다. 수치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좀 위쪽이면은 경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운송비가 좀 괜찮게 흘러가니까 연동해서 굴뚝 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는 그런 산업들이 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듯이 2020년이나 그 확 올라갔었던 그때는 우리가 보통 서플라이 체인이 뭐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운송비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때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평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최근 보면은 좀 불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굴뚝 산업이 좀 살아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ETF를 보더라도 뭐 산업재 ETF나 뭐 관련된 뭐 경기 소비재 이런 ETF나 업종들이 좀 괜찮게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렇게 올라온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기서 더 추가로 올라오면은 이제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었는데 약간 찬물을 껴안는 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간밤 대표님, 뉴욕 시장이 좀 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재가 조금 겹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가 좀 네. 후퇴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예.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흐름, 그런 부분이 또 기술주에 부담을 주고 뭐 이런 연쇄적인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0년물 금리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4% 이하로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4.2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 전망이 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350에서 375 이 기준금리인데 좀 더 내려가서 한 2번 정도 인하하면은 300에서 325 잘하면 275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번이 내려가는 건데 보통 한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페드워치 툴의 금리 이제 예상치를 가져왔는데 지금 연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25에서 350이 36% 정도 돼서
이게 가장 좀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325에서 350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텀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보통 한 80에서 많이 잡았을 경우에 한 100 정도, 100bp 정도 더 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뭐 325다 이렇게 놓고 보고 뭐 80에서 100을 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4% 전후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리 약간 좀 부담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래쪽을 원하고 한 3% 이하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4%대에서 머무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 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국채 발행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제 이제 30년물 국채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국채 발행이 됐고 이제 월 말 쪽에서는 2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발행이 될 텐데 표에서 보시듯이 저 막대기가 위로 가면 갈수록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그 뜻인데 이번 분기가 저 끝에서 두 번째고요. 다음 분기가 확 내려가죠. 그리고 이번 분기의 그 끝에서 두 번째 막대기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지가 않습니다. 좀 높죠. 그래서 저 높다라는 건 결국 많이 발행한다라는 뜻이고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죠. 결국 많이 발행하고 시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어도 약간 좀 올라갈 수 있었을 그럴 상황이었는데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까지 좀 자극이 되고 전망도 안 좋고 금리 인하도 좀 덜할 것 같고 거기다가 국채 발행까지 많이 하니까 금리가 팍 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입찰을 끝난 다음에 결제일이 또 다가오면은 그때는 유동성 쪽으로 또 좀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입찰 시기에는 금리 쪽으로 좀 자극시킬 수가 있고 결제일 그러니까 입찰이 끝난 다음에 그 국채에서 낙찰된 사람들이 대금을 납부하는 날 그때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미국의 유동성 차원에서는 약간 좀 불리한 측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채 발행 시즌, 그러니까 이번 주를 지나면서 부담은 한 차례 넘어갔는데 결제일이 다음 주 초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제일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유동성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국채 발행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표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왔는데 저 표가 뭘 뜻하냐면은 SRF라에서 연준에서 미국 연준 페드에서 돈이 필요한 그 금융회사에다가 하루짜리 RP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루짜리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막대기도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공급된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저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달에도 2월 17일에 저 막대기가 좀 위로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저 날짜가 바로 2월 달에 국채 입찰을 결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또 조금 적지만 막대기가 위로 올라와 있죠. 저것도 뒤에서 월말에 보통 입찰을 하는 2년, 5년물, 7년물 이 국채 입찰이 결제되는 그 자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유동성 부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부족한 걸 시장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페드에서 이런 SRF 같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와 더불어서 페드 쪽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죠. 하루짜리 유동성을 제공하면서요. 그렇다면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정책이 살아있다. 이걸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막대기가 크면서 네.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뭐 금리가 막 뛰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러면은 정말로 안 좋은 것이지만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것이 정책 대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인즉슨 정책이 약간 쿠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베센트 재무장관이 별다른 뭐 조치를 하지 않아서 네. 단기적으로 끝나겠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가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예. 만약에 급하면은 네. 지금 이번 주말에 파리 간다라고 네, 하는데 네, 안 네. 가겠죠. 네. 근데 파리 가가지고 하는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월말에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대표부를 만나러 네. 파리를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서로 주고받느냐 할 때 미국 쪽에서 중국에다 팔아 넘길 게 저는 이제 자원 쪽, 에너지 쪽 이쪽을 좀 봤었는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콩 얘기가 나오고 그런 농산물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너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통에 재무장관이 급한 일을 다 제껴두고 지금 파리로 갔단 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러요. 네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이 뭘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결론이 중국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때까지 계속 전쟁이 지속될까? 아니면은 이런 스토리가 중국 쪽에 어떤 압박 요인이 되면서 에너지 쪽으로 좀 압박이 되겠죠? 중국이 원유를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니까요. 이런 저런 것들이 엮여가면서 정치 이슈가 또 경제 이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볼 필요성이 있네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전쟁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얘기를 좀 해서 말인데 지금 사무신용 우려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난리통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네. 뒤처졌는데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금융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이제 큰 회사죠. 블랙록 같은 경우도 판매를 뭐 좀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딱 한 줄로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 자산이 전체 자산의 몇 프로인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과대납폭됐다는 그렇죠. 의견이에요. 예. 실제 부실이 좀 커 보인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재무장관이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전 재무장관이 옐런이잖아요. 옐런 재무장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문제다. 그러다가 뭐 다이먼 회장,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최근에 좀 크게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얘기했었던 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실체는 나타나지가 않았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 보도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느 회사가 망할 수 있고 망했고 그리고 큰 회사 중에서도 어떤 것이 부실이다, 부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AI 그 소프트웨어 업체의 부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000년 IT 버블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금융회사가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08년 서프라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08년 위기, 00년 IT 버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부담인데 실제로 보면 AI 버블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부실 이런 것도 전체가 다 부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부실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상황 보면 그것도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 관련된 리츠 ETF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아,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전방 산업을 봤을 때 AI 산업이 전방 산업이다 하면 이제 뭐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센터에서 좀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IT 버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AI 버블하고 계속 엮여 들어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버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미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걱정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공포 심리보다는 더 확산돼 가지고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괜히 더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표가 뭐냐면은
최근에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저 부실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그 업체입니다. 근데 블랙스톤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두 개 펀드,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약간 짙은 색의 녹색, 그리고 약간 밝은 색의 푸른색, 저 두 가지 펀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2년에서 2025 그 사이에서 보면은 약간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네. 아래쪽 밝은색, 푸른색은 좀 줄어들죠. 저게 부동산에 노출된 그 펀드인데 상업용 부동산이 좀 부실화되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저것도 저점을 치고 돌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검은색 좀 짙은 녹색은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 다른 산업 쪽으로 투자되는 그 펀드인데 저 두 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 두 개 자체도 지금 저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게 2025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과거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던 그 상황들을 다 거치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이미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부실 얘기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규모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문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산의 14% 정도밖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그 부실이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미 망한 업체도 있고 뭐 연체가 좀 심해져가지고 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 부실의 비중이 얼마인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봤을 때는 그 월말이나 분기말에 좀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롤오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채를. 그리고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하거나 다시 재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과연 지금도 부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부실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자까지도 부담을 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아까 초반에 나왔었던 금리가 인하가 좀 더뎌지고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또 맞물리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 나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사모대출 부실도 엮이니까 3월에 악재들이 엎치고 덮치고 또 추가되니까 지금 자산시장이 비실비실하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좀 조용해지면은 좀 잠잠해지면 분위기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 그 타이밍을 오히려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불편해하고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네. 어찌됐건 최악은 약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블랙스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예,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고 네. 너무 많이 퍼졌고 우리가 그 뉴스를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면은 악재가 우리가 모를 때 악재가 좀 무서워 보이는 것이지 네. 그 내용을 다 파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악재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담을 해보니까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리가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의 악재 이런 부분으로 성격을 잘 규정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악재를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시장을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진 SPM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식 메시지에서 미국 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12일 국영 TV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압박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협상 카드로 공식화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모주타바는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검토했다고 언급하며 비대칭 전력과 중동 내 저항의 축 연대 강화를 시사했다. 걸프 국가들에는 미군 기지 폐쇄를 요구했다. 최근 공격은 해당 국가가 아닌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부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선출된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6일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주목하는 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인데요. 올해 행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개발자와 기업 관계자 등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테크 행사입니다. 산호세 일대 건물 여러 곳을 통째로 빌려 진행될 정도로 AI 산업 전체가 주목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GTC는 원래 엔비디아 기술 발표 중심 행사였지만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제는 AI 산업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로 올해 행사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 전시 공간을 마련해 HBM4와 차세대 SSD 등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GTC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GPU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라루빈은 기존 CPU 그레이스 대신 새로운 CPU 베라를 결합한 구조로 최대 288GB 용량의 HBM4 메모리를 탑재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은 연산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 모델은 기존 블랙웰 기반 시스템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추론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HBM 메모리죠. GPU 성능이 높아질수록 메모리 대역폭 요구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GPU에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D램 스팟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크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주목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추론용 AI 반도체인데요. 지금까지 AI 반도체 경쟁은 학습용 GPU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산업이 에이전틱 AI, 즉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추론용 칩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새로운 추론용 AI 칩을 공개한다면 AI 반도체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세대 AI 칩인 파인만에 대한 힌트가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파인만은 TSMC의 1나노급 공정과 차세대 HBM5 메모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GPU입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루빈, 파인만으로 이어지는 AI 반도체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죠. 이번 행사에서 다음 세대 기술 방향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조 변화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GPU 서버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본격화되면 GPU뿐 아니라 메모리,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비까지 AI 인프라 전반의 수요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천 개 GPU를 연결하면 기존 네트워크로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 역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광통신 장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HBM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죠.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에는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는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GTC 행사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눈여겨볼 섹터는 통신 장비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OE솔루션, RFHIC, 이노와이어리스, KMW, 인텔리안테크 등 통신 장비 기업들이 관련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GTC는 단순한 기술 발표 행사를 넘어 AI 반도체, 메모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까지 AI 산업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주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고 한 2번 정도 했나요? 우리나라 30대 중에 가장 자산이 많은 APR 김병훈 대표 얘기. 그렇죠? 수지랑도 사진 찍고 김희선, 장원영 막 사진 찍잖아요. 송중기 닮은 꼴이라고. 그리고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저 회사 마케팅 회사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근데 누구도 실행하지 않잖아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얘기했죠.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서 세우니까 그거 깨서 세우면 누가 못 세워? 콜럼버스가 세우니까 그거 보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실행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과를 가면은 뭐 할 일 없다고 해서 문과를 뭐 아무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저렇게 성공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타파를 해버렸고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저번에 할 때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굉장히 거북이 등껍질처럼 강한 그 지지력을 보여줬잖아요. 와, 저건 진짜 저거는 일반 상황에서 시장이 오를 때 오르면 그렇죠.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리는 게 있으니까 내리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오르는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데 신고가로 혼자 가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주주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정말 초강세였을 때 과거에 그 가장 영광을 누렸을 때 그 정도의 지금 파급력인 것 같아요. 파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옛날의 왕자를 다 지금 APR에 물려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빛이 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뒷전으로 밀려난 감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예전엔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 톱톱하면 딱 그거였고 면세점 가서 갈색병 ST로도 그거 사고 또 희한하게 ST로도도 망했어요. 지금. 망했다고 하셨는데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ST로더도 그렇게 됐고 면세점에서 ST로더의 갈색병이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던가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그것도 지금 순위권에 항상 들었거든요. 면세점에 따이꽁들이 와가지고 엄청 사가지고 근데 이제 APR이라는 강자가 나타났을 때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완전히 이제 지는 해가 돼버려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뭐가 나와요? 뭐 가맹점주들이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아모레퍼시픽 이거 LG생활건강 가맹점 다 포기할 거냐? 막 난리치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서 막 퇴사자 받고 희망퇴직 받고 이러고 있죠 지금. 지금 APR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려는 또 한 종목 달바글로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신진 세력으로. 그러니까 달바글로벌이라던가 뭐 APR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있던 회사입니까? 아예 없었어요. 그런 회사가 있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 APR은 이런 와중에 신고가를 가는 거죠. 달바글로벌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코스피가 오늘 지수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장품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의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닌데 주인공이 이제 얼굴이 바뀌어서
이런 시장에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그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다. 어려워도 불황이면 뭐 립스틱이 진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먹히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오른다는 거는 정말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불황이면 여자들이 더 빨간색을 발라가지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다며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이겨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 급변하는 이 전쟁 때문에 이슈가 생겨버린 건데 빨간색 립스틱 많이 바른다고 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오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달바글로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승무원분들이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승무원이 없어가지고 승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바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 미스트 승무원 미스트를 광고로 하는 건지. 자, 지금 보시면은 배당에는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회사인데요. 배당 줄 여력이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죠. 자, 가치에서도 높은 점수 받고 있고요. 미래 실적 좋고요. 재무제표 완벽하고요. 과거 실적만 좋지 않았는데 향후 실적이 더 좋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그렇죠, 빵빵한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돈을 보나 볼까요? 승무원 미스트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이제 나눠져 있진 않네요. 그렇죠? 원래 이 왼쪽에 어떤 데서 돈을 버는지 나눠져 있는데 그냥 화장품으로 돈을 버니까 그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매출액이 4,500억인가요? 그렇죠. 4,500억을 벌어가지고 되게 단순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1,000억이 빠집니다. 어때요? 어저께 한 거랑 그 비교해 보세요. 어제 삼성중공업 했었나요?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체랑 비교해 보세요. 매출 원가의 차이를 보시라고요. 절대 수치를 말고 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매출 원가의 차이를 보세요. 화장품업과 조선업이라는 이 그 업종의 특성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나요? 삼성중공업 10조 벌어갖고 매출 원가 얼마 나왔죠? 거의 7조, 8조가 매출 원가로 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워낙에 건물 짓고 이게 많이 드니까. 근데 이건 뭐 4,500억 벌어가지고 1,000억밖에 안 나가요. 매출 원가가. 그래서 남은 게 크죠? 4,500억 벌어서 3,400억 남았어요. 매출 총이익이.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이런 비용들을 빼는 거잖아요.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나 보세요. 어제 바이오주도 하나 했죠. 바이오주는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R&D. 근데 이건 R&D는 많이 안 쓰고 있네요. 그렇죠? 화장품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화장품의 특성상 연구개발 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뭐 화장품업을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비아냥되는 거예요. 리서치 하나도 안 하면서 남의 거 대충 베껴가지고 모델만 예쁜 애 써서 마케팅 잘해서 떡상시키면 대박 난다. 뭐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미 인지도가 높아져서 물건을 잘 팔고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제품 다 엉망진창인데 뭐 지금 무슨 모델 이뻐서 쓰시는 거죠? 얼굴 트러블 날 거예요. 뭐 그러면 그건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들이 트러블이 나면은 바르고 모공이 넓어지는데 누가 쓰겠어요? 그거가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보고 저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R&D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400억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1,000억 원 그 매출원가 제하고 3,400억 나왔잖아요. 비용이 2,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700억 중에 16억밖에 안 써요. R&D는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270억이죠. 270억 중에 2,700억인가요? 3,400억에서 2,700억 남고 2,700억에서 210억 10%를 판관비에 씁니다. 일반 관리비에 쓰고 판관비가 지금 여기 있죠. 2,200억이에요. 그러니까 2,700억 비용이 쓰이는데 2,700억 중에서 2,200억을 판매 및 관리비에 씁니다. 이게 화장품업의 특성이에요. 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R&D를 해가지고 뭐 피부에 막 정말 뭐 하고 그 차이를 넓히기는 어려워요. 막 모공이 무슨 쫀득쫀득하고 무슨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것보다는 그냥 장원영을 갖다 넣고 그쵸? 수지를 막 갖다 넣고 유튜브에서 막 예뻐지는 거 보여주고 그런 게 더 대박이 나는 이 지금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화장품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그럼 판매 관리비에 이렇게 쏟아가지고 광고에 쏟아서 장사해서 돈 다 많이 벌고 있는데 나 혼자 고고하게 야 우리는 연구 개발에 열심히 투자를 해갖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는 뭐 좋은 걸 만들겠어. 이러다가 망하면은 뭐 장사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스맥스가 39.6배 받고 있는, 뭐 높게 받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가 31배입니다. 달바글로벌이 2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16.6배, 콜마 한국콜마가 14.9. 지금 이 그 코스메카 코리아랑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는 지금 OEM, ODM 기업이잖아요. 오히려 코스맥스가 지금 더 받고 있어요. 그렇죠? OEM, ODM 기업이 더 받고 있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승무원 미스트 가장 유명한 달바의 그 가장 킬러 아이템이고요. 자, 이슈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가장 이슈는 뭐냐? 그래서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데 달바 글로벌이 문제는 승무원 미스트로 너무 굳어져 버리면 미스트 이외에 딴 거를 못 팔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스트의 매출 비중이 과거에 5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46%로 줄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미스트 매출이 증가했는데 비중이 줄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미스트 매출이 증가했는데 다른 게 더 증가한 게 있어서 미스트 매출 비중이 줄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일 수도 있죠. 저희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가 늘어나 봤더니 선케어가 지금 뜨고 있대요. 선케어가 뜨고 있어서 선케어 매출이 지금 최근에 플러스 125%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분 에센스 제형의 선크림이라 백탁 현상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 그거잖아요. 엄마가 막 너 뭐 얼굴 저기 보호해야 돼 막 발랐는데 얼굴 하얘가지고 강시같이 돼가지고 엄마 이거 왜 뭐야 이러잖아요. 그게 백탁 현상 또 들떠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수분 에센스 제형이어서 그 백탁 현상이 없는 선케어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스트 위주로 된 게 선케어로 변신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이슈고요. 얼마나 더 변할지 보면 될 것 같고. 자, 가보겠습니다. 뒤로. 자, 달바 글로벌 11주를 파셨습니다. 4.9% 75,900원. 뭐야, 팔 생각 없었는데 걸어놓으셨는데 팔렸었나 봐요. 자, 이 분위기에 양전을 한다고? 그쵸, 오늘 마이너스인데 지수가 양전을 해서 기쁘죠. 달바, 와 뭐야. 예, 이런 분위기고요. 자, 바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쵸? 오늘 바이오, 오, 대박이네요. 오늘 바이오 미쳤습니다, 지금. 자, 바이오 대박이고. 그래서 오늘 저도 바이오를 준비했죠. 자, 보로노이라는 종목입니다. 10일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약간 이런 고추 모양이죠. 빨간 고추 모양인데 다 적고 재무제표만 좀 만점인 모습입니다. 역시 바이오 종목이라 그런지 그쵸, 실적이 엉망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는 근데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이거 또 마이너스잖아요. 얘네는 어닝이 일단 마이너스에 빨간색이. 자, 보니까 매출도 저거 74억 정도 벌어가지고 보세요. 매출원가 없어요. 여기도. 매출원가가 빵원입니다. 바이오의 특성이잖아요. 바이오는 더 심하죠. 화장품보다. 그래서 그대로 남는데 매출 총익이 원가가 없어가지고 비용이 560억 정도 드는데 여기는 보면은 일반 관리비랑 R&D 비용이죠. 그렇죠? 여기 판매 관리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무슨 소비자한테 이거를 판매 관리비를 소비자랑 직접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전문의들한테 하는 거죠. 리서치에 R&D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 화장품이랑 완전 반대예요. 여기 뭐 이거 보로노이에 무슨 저기 항암제를 저기 장원영이 나와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장원영 씨가 나와서 항암제 선전을 해가지고 팝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거기는. 자, 그래서 어닝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도 바이오는 다 이렇다고 했죠. 바이오는 다 이렇고 보로노이가 110배 받고 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올릭스 쫙 있고요. 오름 테라피틱스가 19배밖에 안 되네요. 저거. 와. 오름 테라피틱스 계속 오르는데 19배밖에 안 되고 보로노이가 110배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PER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VRN으로 나가죠. 보로노이니까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성분명이에요. VRN 11, 17, 6, 16 이렇게 쫙 있는데 가장 단계가 앞서 나간 게 뭐예요? 가장 단계가 앞서 나갔는데도 1상 이상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도 그 모델인 거 아시겠죠, 지금. 1상 이상 정도 진행한 다음에 팔아넘기기. 자, 보면은 VRN 11이 가장 빠른데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이슈입니다. VRN 11이 가장 빠르고요.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렉나자 유한양행의 그 시장입니다. 자,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고 여기서 1위가 타그리소잖아요. 그 우리가 유한양행의 렉나자랑 저기 그 아미반타마비라는 이 얀센의 그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타그리스를 무찌르러 그 시장에 갔죠. 근데 그 시장에서 그 약들이 단점이 뭐냐면 계속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른 걸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렉나자 아미반타마비 만약에 저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게 약이 안 들면 다시 차세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얘네입니다.
렉나자 3세대 치료대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펼치는 4세대로 나가는 거예요. VRN11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타그리소랑 VRN11이랑 비교를 했는데 암세포 감소가 약 50% 타그리소가 나왔는데 60-70%가 지금 나오고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죽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타그리소가 19개월인데 VRN11이 지금 40개월 이상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있죠. 뇌 투과율도 있습니다. 뇌 투과율 중요하죠, 요즘에. BBB 셔틀 보내가지고 내 안에 들이미는 게 이게 20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인생 올인했다. 보로노이는 제2의 3,000난 3월 3일 날 올리셨는데 자기가 약간 선견지명을 가지셨다는 거를 스스로 덜덜덜 하면서 올리신 것 같고요. 뽀로로, 이건 그냥 보로노이라 뽀로로 하신 것 같고요. ABL에서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무적이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오늘도 보로노이 바이오 종목 하나 했는데 역시 바이오주의 특징은 마진이 많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나지만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그리소를 무찌르기 위해서 열심히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여기 저기가 올리셨죠? 올리고 싶어갖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다급하신 분인데 이걸 올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 게 좋은데 이분은 참지 못하고 올려버리셨네요. 자, 그래서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익 인증 캡처 마렵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튀어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를 안고 출발한 시장이지만요. 그래도 시총 대형주들의 낙폭이 줄어들면서 양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31%가량 하락세 5,510선 지나가는데요. 오늘 5,400선 아래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그래도 5,500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양전에 성공했고요. 0.45%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153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원전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투톱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도 1.27%가량 낙폭 줄이면서 800선 회복했습니다. 816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요. 개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1조 3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조단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개인이고요. 외국인은 9,800억가량 순매도, 기관도 3천억가량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수급이 이끌어줍니다. 기관이 1,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양전에 성공시켰고요.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200억가량 소폭 순매도, 외국인은 1,000억가량 시장을 팔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인의 순매도가 양시장에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제유가가 간밤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마감한 영향에 원달러 환율은 1,490원 선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90원 선은 내려놨고요. 1,48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이 40년 만에 강하고 폐쇄적인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설계와 조달, 시공기업의 가치 결정 요인은 주력 시장의 크기와 경쟁 강도라면서 중동 플랜트 붐으로 한국, 일본, 유럽의 건설기업들이 동시에 수혜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금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대건설을 원전 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목표가를 21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개의 한국 대형 원전 완공 경험, 그리고 4개의 해외 대형 원전 완공 경험,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의 새로운 밸류에이션 수준을 부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과거 밸류에이션 고점인 선행 PBR 2.3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33%가량 오르면서 1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우건설도 22.9%가량 급등하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8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10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후 급락했던 화장품 관련 종목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중동 사태로 항공과 해상물류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악재로 남아있지만 국내 화장품 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아랍에미리트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3억 달러 미만으로 비중이 미미하다면서 여전히 서구권 중심의 수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업황은 호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화장품 부문 15개 기업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을 집계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2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는데요. 신영증권도 오늘 한국 화장품은 수출 확대로 내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화장품 업종 비중 확대 그리고 최선호주로 APR을 제시했습니다. APR 최근 들어 10거래일 연속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4.19%가량 오르면서 33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3% 넘게 오르면서 7만 2,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1%가량 오르면서 13만 1,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독일 폭스바겐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독일은 CPSP 사업에 방산기업인 티센크루프와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기업을 앞세워서 경제 협력 방안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폭스바겐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독일 측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독일 중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의 이탈로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팀코리아로 참여 중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최대 60조 원 규모의 CPSP 사업 수주전이 높아진 가운데 오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나오션 일단은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2.19%가량 하락하면서 13만 3,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15%가량 쉬어갑니다. 59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이번 주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음 주 AI 미래를 엿볼 수 있는 GTC 2026 그리고 메모리 실적 풍향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만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마음을 잘 잡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최악의 변동성을 피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오늘 한 주 좀 어려웠던 만큼 잘 정리하고 다음 주 장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예. 주 뭐 여러 가지 변동성에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뭐 우한 얘기를 제쳐두고 좀 맷집이 많이 늘었다. 뭐 어지간해서는 하락폭을 굉장히 좀 잘 만회를 하고 특히 이제 어제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좀 매도 우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뭐 잘 이겨내는 역시 이제 유동성의 힘이 모든 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의 좀 예상 시황을 본다고 하면 역시 이제 전쟁 양상의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맷집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엄청난 임팩트에 우리 시장이 그래도 5천선을 지켜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5천선을 깨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확보를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전쟁 이슈 뭐 계속해서 뭐 유가나 환율이나 또 금리 변동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6,000포인트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저는 뭐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5,700, 800에 놓여 있는 그 갭을 메우기 전까지는 5,000선을 밑에 또 5,700 정도를 상방으로 하는 좁은 박스권, 전쟁 박스권을 놓고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망은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수급 흘러가는 거는 일단 그 정도의 박스권을 설정을 해두시고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박스권을 강조드린 이유가 뭐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보다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어제나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는 빨리 주식 털어버리고 싶고 뭐 내려갈 때 막 팔고 싶고 이런 좀 성향을 좀 보이고요. 또 반대로 뭐 저 주초에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갈 때는 막 따라서 사고 싶고 뭐 더 지르고 싶고 뭐 이런 양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 어떤 좀 반응을 하는 개인들이 이리저리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반응을 하기보다는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개인 그 성향에 맞는 절대적인 그런 대응의 영역을 미리 설정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저는 이런 주도 섹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어제 오늘 뭐 상당 부분 또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일부분 뭐 단 10주 한 주가 됐던 간에 좀 비중을 늘려보는 그런 좀 액션 대응책을 좀 가져가 본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이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에너지가 뭐 원전, LNG 또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 다변화에 따른 또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좀 순환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밀리는 와중에 좀 덜 오른 에너지 원천을 뭐 일부 좀 늘려본다든가 이런 식의 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지 올라간다고 따라 사고 떨어진다고 팔고 이러면 굉장히 뭐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해서 좀 속된 말로 좀 녹아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강한 상황인데요. 어느 때보다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위력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력이라기보다는 잔상, 기대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액티브 ETF의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몇몇 종목들이 공개되면서 선제적인 선취매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올린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주에 나올 이제 바이오 기술 수출 ETF에 맞춰서 바이오 종목들을 선취매를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또 AACR의 또 일정상의 모멘텀이 또 겹치고 이러면 오늘 좀 코스닥은 바이오가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지수를 이긴다라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만든 박스권 안에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에 있는 일정상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위상은 흔들릴 가능성은 없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도 있다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을 또 확인하는 일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의 위상은 변한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해서 국내에 신재생 관련된 그런 드라이브를 정부에서 걸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반 5가지 말씀드렸듯이 원전, LNG, 또 수소, 풍력, 태양광 이쪽 5개 영역에 되는 그런 종목들 순환매 도는 거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듯이 AACR과 또
코스닥 ETF의 선취매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이런 쪽이 이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들어가신다면 다음 주에도 뭐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그 변동성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유가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100달러 넘어갔으니까요. 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낙폭을 좀 줄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뭐 방산 섹터 관련해서 이제 조선 섹터가 부각하는 네. 한 주가 아니었습니까? 네. 예. 조선주는 오늘 좀 내리고 있는데요. 전 조선주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해지로 사용될 수 있는, 뭐 저는 탑2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와 에너지가 큰 줄기 두 개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이 두 섹터를 이렇게 버금가게 좀 따라갈 수 있는 섹터는 피지컬 AI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락을 한번 겪고 나서 반등을 할 방산 이렇게 정도 꼽고 있는데요. 조선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와도 직접적인 연결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하락 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주는 2023년도 이후에 수주한 물량들이 이제 올 1분기부터 회계적인 반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 성과가 좀 비교적 싼 가격으로 회계 처리가 돼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치적으로 비싼 값에 수주를 했었던 그런 배들이 이제 진척 양상에 따라서 이제 좀 회계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굉장히 좀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이 에너지 관련된 그런 연동성이 좀 커진 상황에서는 회계적인 이슈 플러스 스토리까지 더해지면서 좀 강력함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럼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송유관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고 하면 역시 이제 우회하는 이제 그런 운송. 그 운송을 위해서 특히 이제 LNG 가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가스터빈 발전소를 가장 먼저 선호를 할 만큼 LNG의 시장의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퍼날러야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 LNG 운송선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양상의 전쟁의 이슈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조선주가 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아나운서의 그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절충 교역 안으로 내세웠었던 폭스바겐이 좀 부러지는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우리나라의 수주가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심리 개선 요인이 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강세를 띌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뭐 LNG의 특수성이 있는 뭐 삼성중공업을 좀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투함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까지 아우른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오션이나 H현대중공업 정도가 좀 어울리는 선택일 것 같고 하나 더 한다면 뭐 LNG에 좀 특화된 그런 본행제, 냉매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인 한국카본 정도로 이렇게 한 3종목 정도 관심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주에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통신기기 섹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신 쪽은 이게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선별성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자는 이제 뭐 10년 만에 온 기회다. 7, 8년 옛날 우리나라의 5G 확장성 나올 때 그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논리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약간의 휘발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막 미국이 AT&T가 2,500억 불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다 받는 건지 어느 정도 받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6G까지 연결될 수 있는 4G, 5G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말 오랫동안 한 7, 8년 동안 잠잠했었던 통신기기 종목들 지금처럼 많은 유동성이 있을 때는 뭐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고 뭐 한두 번의 상한가는 충분히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이제 광섬유랑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AT&T 건에 대해서는 기존망이 좀 미비된 지역은 적에도 이선까지 6G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닝이라는 종목이 한 1년 동안에 한 20배 정도가 올랐어요. 뭐 우리나라로 매칭을 시킨다면 대한광통신 같이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여기에 병목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좀 강세를 오롯이 다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제 그제 막 상한가 가고 뭐 오늘은 윗꼬리 달면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테마적인 성격은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그렇다고 뭐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스토리랑 미국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걸 가지고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7, 8년 만에 온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휘발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루 이틀에 좀 소멸될 이슈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이런 전쟁 양상, 대형주들이 좀 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의 한 축으로서 충분히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대한광통신인 것 같아요. 많이 오르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코닝과 함께 광섬유 분야에서 매칭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표 종목 직접 매매를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직접 매매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지표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RFHIC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방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뭐 질화관륨이나 전력 증폭기 이런 거는 아마 미국 쪽의 수요도 굉장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게 RTX, 레이시온과 뭐 에릭슨 이런 쪽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은 뭐 좀 한 1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게 KMW입니다. KMW도 정말 오랫동안 좀 부침을 좀 겪었습니다만 강세를 띠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 폭에 비해서 조정폭이 좀 크지 않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에 뭐 큰 상승이 코스피에서 나오지 않는 한 통신주 상승의 또 일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ESS부터 어디라도 좀 적용이 가능한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은 어떤 속도감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덜 올랐고 그만큼 좀 편안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종목을 좀 특징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관심 섹터 볼 텐데 아무래도 이란 전쟁 리스크가 좀 껴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저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선별적 투자를 해봅시다. 에너지 다변화에 대해서 또 시장 관심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인데요.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원유가 막히고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생기면은 운송에도 문제가 되고 그럼 원유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원유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위주로 한 LNG,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우리 시장에는 이게 한꺼번에 오르지 않고 미국 시장은 한꺼번에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뭐 이거를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종목을 좀 선별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가 찾아온다 한들 계속 그럼 다시 이제 원유의 어떤 비중을 높여야겠다, 많이 비축을 해야겠다. 뭐 물론 이렇게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각국에 있어서는 AI에 대한
또 전력에 대한 그런 전략 자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전력 생산, 전력 원천에 대한 다변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또 신재생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했었던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5가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자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역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저는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2가지를 가장 잘 어우르고 있는 종목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도 뭐 거의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수소 쪽도 미국에서는 그간 굉장히 큰 뭐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5배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좀 강세가 나타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에너지 다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힘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한번 오르고 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순환매의 국면에서는 지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발전소에서 바로 전기를 뽑아다 쓰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전선, 뭐 변압기, 뭐 이런 전력기기를 통해서 그걸 좀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대한전선 같이 해적 케이블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재생 쪽, 뭐 태양광부터 풍력, 또 ESS를 더해서 수소 연료전지까지 이제 원전과 가스터빈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우르고 있는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좀 있어요. 오늘도 급등했죠. 네, 오늘도 좀 급등을 해서 좀 변동성, 윗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고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또 우리 국내에 신재생에 대한 또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SK 이터닉스를 결합을 하면 이 5가지의 부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영역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략적인 종목 조합도 에너지 투자에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후반, 아니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그런 이슈는 지속될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이 에너지의 원천들이 2개의 가장 큰 줄기로서 올 1년 동안 지속적인 자극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비중 확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도 중요 이벤트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증시날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유가 급등과 또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밀렸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브렌트유가 3년 7개월 만에 $100 선을 돌파한 건데요.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환율은 장중에 1,490원을 터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가량 빠지긴 하면서 국내 증시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디램 값이 올해 180% 폭등을 하고 또 이 쇼티지 현상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관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주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의 외무차관이
정권이 일부 국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호국과 비침략국에만 선별적으로 통과를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유주 계속해서 맑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SOFC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급등을 보이다 보니 두 섹터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비료 같은 경우에도 중동 전쟁 리스크를 안고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무역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그렇기 때문에 봉쇄가 될 경우 전 세계 비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심이 올라오면서 오늘 비료주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펄어비스의 신작 출시 기대감 그리고 크래프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점이 오늘 알려지며 오늘 게임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이 목표가 30만 원 제시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실적 상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그리고 KB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주가는 현재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두 증권가에서 공통된 코멘트는 체코 원전에 이어 베트남,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역대급 수주 전망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도입했을 때 이 아크릴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펄어비스 이제 드디어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0일에 신작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되는데요. 오늘 이 출시 트레일러가 나오면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UC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코나아인데요. 코나아이가 우리은행 그리고 또 노르유니버스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하는 소식 속에 맑음 보이고 있고 남양유업은 31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 발표하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날씨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한 주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